오늘날 지구상에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륙국들은 바다가 없다는 그 특성상 무역이나 외교, 군사적으로 매우 큰 불리함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내륙국들에는 평생 바다 구경 한 번 못 해보고 가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이처럼 바다가 없는 내륙국인데도 해군을 운용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 카스피해 얘기하는 거냐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실제로 국제법상 호수냐 바다냐 약간 애매한 데니까 넘어가고요. 그냥 진짜 겨우 8,300제곱킬로미터 크기의 호수에다가 병력 약 5,000명 규모의 해군을 운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해발고도 3,800m로 백두산이나 후지산 정상보다도 높은 곳에 있는 호수라서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 주인공은 바로 볼리비아.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한복판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베네수엘라와 함께 남미 최빈국 1, 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아니 돈도 없는 나라가 대체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식해적단과 함께 볼리비아의 눈물 나는 순환과 억가의 역사를 알아봅니다. 사실 볼리비아가 땅 자체로만 보면 포텐셜이 상당한 지역입니다. 안데스 산맥 한복판에 있는데 이런 산맥은 을의 자원의 보고인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한테는 우유니 사막 때문에 여행 관심 있으신 분들 정도한테나 좀 알려져 있지만 여기가 옛날에는 황금으로 유명한 잉카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이후에는 에스파냐인들에게 정복당해서 페루 부왕령의 일부인 알토 페루로 편입. 마침 발견된 포토시 은광을 통해 이후 약 250년간 전 세계 은의 절반 정도를 생산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게 다 결국에는 침략자들한테 삥 뜯긴 거라 남 좋은 일만 시켜준 거였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토 자체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침내 18세기 말 남아메리카 독립의 아버지인 시몬 볼리바르가 등판하면서 기회가 찾아옵니다. 볼리바르가 누에바 그라나다와 페루 부왕령 각지의 식민지를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알토 페루도 볼리바르의 이름을 따 볼리비아라는 이름으로 독립하게 됐거든요. 자, 이제 안데스 산맥에 빨대 꼽고 자원의 축복 제대로 즐기면 되는 각이죠. 실제로 당시 볼리비아에는 어디다 팔아먹기 좋은 5만 가지 자원들이 가득했습니다. 은이나 주석, 아연, 구리 등 산맥 속에 숨어있는 광물들도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노다지였던 건 안데스 산맥 건너편 아타카마 사막에 산재하고 있던 새똥이었지요. 엥? 뭔 새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안데스 산맥 서쪽 아타카마 사막에는 바다새들이 수만 년간 싸고 간 똥들이 퇴적되고 농축되어 질소와 인산, 칼륨 등이 매우 풍부한 무한호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게 질소 비료가 없었던 19세기까지는 그 어떤 비료보다 효율이 좋은 지존 아이템이었습니다. 심지어 질소가 많은 덕분에 화약 만들 때도 필요해서 사람 살리고 죽이는 만능 물질이었어요. 이게 원래 잉카인들에 의해서 잘 쓰이다가 에스파냐 식민지 시절에 잊혀졌는데 1800년대 초 독일의 박물학자 훔볼트에 의해서 재발굴되면서 당시 농업 생산력의 한계에 부딪힌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무한호 사려고 줄을 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땅만 파도 부자가 되는 그런 입지 조건이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북쪽에 걸친 아마존강 상류 아크레 지역에서는 막대한 양의 고무가 생산됐고 남쪽에 있는 반건조 초원지대 그란차코에도 어떤 자원이 묻혀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이렇게 스타팅 조건 좋기도 힘든 나라가 바로 볼리비아였어요. 남들이 보기에도 볼리비아는 그 포텐셜이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볼리비아가 독립하고 얼마 안 돼서 옆나라 페루랑 한 나라로 합쳤던 적이 있는데 이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칠레 등 주변국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페루 반군과 결탁해 전쟁까지 일으킬 정도였죠. 문제는 페루 볼리비아 연합이 결국 패배하고 3년 만에 와해됐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불안한 기운이 엄습하죠. 아니나 다를까 이후로 볼리비아는 끝없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요. 일단 연합한다, 전쟁한다 해서 쓴 돈이 워낙 많아서 재정 상태가 맛이 간 건 당연한데 이걸 복구하기에는 국가 역량 자체가 좀 미달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얼떨결에 독립하긴 했으나 국민들 사이에 우리가 한 나라다, 한 식구다 하는 의식이 별로 없었던 게 문제였어요. 이게 뭔 소리냐? 사실 남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이라는 게 진짜 바닥 깔아주는 원주민들이나 하류층 메스티소들이 아니라 애매하게 차별당하던 백인계 크리오요들 내지는 백인화된 메스티소
에피소드들이 주축이 돼서 일으킨 거였거든요. 그런데 페루와 알토 페루 지역은 에스파냐 식민 통치의 거점이었던지라 크리오요들의 세력이 본토 귀족들 수준으로 공고했습니다. 얘네들이 각 지방에 딱 뿌리를 내리고 앉아서 이 골짜기에선 내가 왕인데? 하는 식으로다가 본국 터치 크게 안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 나라가 독립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느낌이었죠. 아니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데 지금 서로 희생해서 뭐 해보자는 말이 통하겠습니까? 지방 세력들이 자기네 이득만 챙기고 협조는 더럽게 안 해주는 통에 볼리비아의 정치와 경제는 점점 더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걸 독립할 때 초장에 잡아서 참교육시켰어야 되는데 지형이 지형인지라 흐지부지 넘어간 게 실수였어요. 실제로 이때부터 볼리비아의 정치는 대혼란 그 자체. 독립 이후 50년 남짓한 기간 동안 공식적인 정권 교체만 무려 20번이 넘는 총체적 난국이 이어졌고, 이렇게 정권을 차지한 정부는 너나 할 것 없이 자국의 이권을 해외에 팔아넘기기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그 자원 넘치는 영토를 그냥 여기저기에 양보해줬다는 거. 독립 직후 혼란스러웠던 당시 남아메리카의 전국상 국경 획정 조약은 당연하게들 거치는 일이었습니다만, 볼리비아는 경제적으로 특히나 중요했던 북쪽 아크레 지역과 남쪽 안토파가스타 지역의 국경을 브라질과 칠레에게 각각 이만큼씩 물러주면서 거의 뭐 통큰 국경 이벤트를 열어버립니다. 이건 뭐 산타클로스가 따로 없죠. 이런 방만한 국가 운영과 콩가루 같은 단결력은 얼마 후 더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데, 에이씨, 돈도 없고 해서 이제 자원 좀 제대로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산악 지역이라 인구도 별로 없는 데다 단합도 제대로 안 되고 무엇보다도 기술과 자본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가 생각해낸 게 뭐였다? 하청이었다. 일전에 칠레한테 살짝 떼어줬던 안토파가스타 지역이 구아노랑 구리가 많아서 완전 노다지였는데, 어차피 개발하기에 힘이 붙였던 볼리비아는 그냥 칠레한테 이쪽 땅 나머지 부분을 빌려주기로 합니다. 요컨대 안토파가스타 지역의 인프라는 칠레 기술과 자본으로 개발하고 그 대신 볼리비아는 여기서 나오는 세금의 반만 가져가는 것이 이 협약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죠. 아, 가만히 있어도 개발이 되고 세금도 들어오네. 개꿀도 이런 개꿀이 없는 책임 없는 쾌락 그 자체였습니다. 볼리비아는 아예 1874년 칠레 기업에게 최대 2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조약을 추가로 맺으면서 칠레인들의 지역 개발과 투자를 독려하고 꿀만 쪽쪽 빨아먹어요. 근데 사람이, 아니 나라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 그러죠. 슬슬 개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니까 나눠 먹기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툭하면 대통령 암살 시도에 쿠데타에 나라 꼴이 여전히 개판이라 돈이 궁했거든요. 이참에 정상화 한번 해? 싶었던 볼리비아는 결국 1878년 칠레와의 기존 협약을 어기고 안토파가스타주에 수출세를 부과 뒤통수를 거하게 쳐버립니다. 심지어 이에 그치지 않고 안토파가스타와 수도를 잇는 철도를 건설하는 한편 칠레 기업들의 개발 허가를 취소하고 광산과 공장까지 몰수하는 등 사실상의 일방적 계약 파기, 배째라를 시전해요. 솔직히 이거는 당하고 있으면 호구죠. 결국 1879년 2월 14일 칠레군이 안토파가스타주에 병력을 투입하면서 훗날 구아노 전쟁, 세똥 전쟁으로도 회자돼 남미 태평양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에 볼리비아는 미리 비밀 협약을 맺어두었던 페루까지 끌어들여 이걸 2대1 국제전으로 확전시켰죠. 그러나 이렇게 개판인 나라에서 군대가 멀쩡할 리 없었습니다. 당시 볼리비아의 육군은 사실상 쿠데타에 특화된 내수용 군대로 전락한 지 오래라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고, 심지어 해군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서 막상 전쟁 내내 페루 해군이 대신 싸워주는 수준이었어요. 결국 개전 8개월 후인 10월 8일 앙가모스 해전에서 페루 해군이 대패하며 볼리비아는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 뒤이어 벌어진 육상전에서도 제대로 된 보급을 받지 못한 채 패퇴를 거듭하다가 안데스 산맥 너머로 후퇴하고 말았죠. 결국 괜히 끼어들었다 피본 페루군이 수도 리마까지 함락되는 추태를 보여준 끝에 1883년 먼저 발을 빼고 볼리비아도 1년여를 더 버티다가 1884년 사실상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안토파가스타를 포함한 양국의 태평양연안 영토 상당수가 칠레에게 넘어갔고요. 두 나라 모두 괜한 욕심 부리다가 구아노와 구리 산지만 잃어버린 꼴이었지요.
말 그대로 긁어 부스럼이죠. 근데 말이죠, 이런 노다지를 잃은 것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안토파가스타 지역은 볼리비아의 유일한 해안지대, 여길 잃어버린다는 건 태평양으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불지의 최대 자원지대를 상실한 건 물론 심지어 내륙국으로 전락해버린 볼리비아는 안 그래도 개판난 경제가 더욱더 꼬라박을 위기에 처했고 어디 다른 데라도 뽑아먹을 거 없나 주변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북쪽, 저번에 브라질한테 살짝 떼준 아크레 지방이었습니다. 그래, 요즘 고무가 잘 팔리니까 우리 대신 고무라도 팔자 싶었던 볼리비아는 인구도 없는 오지 밀림이었던 이쪽 지방을 뒤늦게 확인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웬걸? 오랜만에 왔더니 여기는 또 브라질 애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야. 아니, 갔는데 스페인어가 안 통해. 포르투갈어가 들려. 볼리비아는 우리 집에서 나가! 라며 당장 브라질에 항의를 넣었습니다만 돌아온 건 자치권 보장해라, 킹쩔 수 없다였습니다. 페루와의 연합도 실패해 칠레와의 전쟁에서도 대패해 목숨 붙어 있는 게 용했던 볼리비아의 처지에서 브라질 같은 대국이랑 전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1899년 브라질인들이 아크레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하는 와중에도 볼리비아는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개 반란군 정도는 진압할 수 있을 줄 알았으나 볼리비아에게는 이마저도 버거웠습니다. 첫 번째 반란 진압했더니 두 번째 반란 일어나고, 두 번째 반란 진압했더니 세 번째 반란이 일어났어요. 결국 지지를 친 볼리비아는 1903년 브라질과 페트로폴리스 조약을 맺어 아크레 지방의 나머지 지역을 단돈 200만 파운드에 울며 겨자 먹기로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브라질도 볼리비아가 불쌍하긴 했는지 대서양으로라도 교역하라고 아마존 강을 따라 지나가는 철도를 지어서 이후 70년 동안 꾸역꾸역 운영해줬다고 하네요. 끊임없는 악수를 둬가며 구아노와 구리, 고무 산지까지 모조리 상실한 볼리비아. 팔다리 다 잘린 볼리비아는 마지막으로 파라과이 강에 희망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게 볼리비아부터 파라과이를 거쳐서 대서양으로 빠지는 하천인데 여기라도 개발해서 내륙 항구로다가 쓰자, 뭐 이런 생각이었죠. 문제는 이쪽도 국경이 살짝 애매했다는 거. 파라과이 강이 지나가는 그란 차코 지역은 워낙에 척박하고 인구도 희박한 지역이라서 볼리비아와 파라과이가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만 하지 실질적으로 국경선이 확정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파라과이도 영 상태가 좋지가 않아. 여기는 태생부터가 내륙국이라 1870년에 대서양 방면 출구 뚫는답시고 브라질이랑 우루과이, 아르헨티나까지 적으로 돌리면서 전쟁 일으켰다가 역으로 개 털리고 나라 주저앉았거든요. 이때가 기회였습니다. 볼리비아 당국은 탐험가와 기업가들을 동원해 몇십 년간 강안을 따라 정착지들을 건설하며 알박기를 시전, 은근슬쩍 그란 차코 지역 전체를 자기 땅으로 만들 준비를 해요. 당연히 파라과이가 여기 항의하며 사사건건 시비가 붙었고 국경 합의를 위한 협상은 매번 결렬됐죠. 점점 안 좋아지던 분위기는 1920년대 말 그란 차코 지역에 석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소식이 들려오며 더더욱 험악해집니다. 피차 내륙국에 전쟁도 다 져가지고 빈털털인데 여기라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아예 서로 요새를 짓고 국지적인 군사적 충돌까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2년 6월 남미에서 제일 불쌍한 나라를 가리는 두 나라의 전면전이 발발했죠. 하지만 볼리비아는 여기서마저 개같이 패배. 그란 차코 지역의 거의 70%를 파라과이에게 내주며 정전협정에 서명합니다. 그래도 파라과이랑은 비빌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믿을 수 없는 결과였어요. 이처럼 볼리비아는 독립 이후 모든 선택에 악수를 두다가 처음 영토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뜯어먹히며 내륙국 신세가 확정됐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세계 대공황을 온몸으로 얻어맞고 2차 대전 이후에도 각종 정책 실패가 반복되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경제가 망가져버렸죠. 또한 정치적으로도 좌우 가릴 것 없이 쿠데타가 일상이라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는 탓에 오늘날에는 베네수엘라와 함께 남아메리카의 최빈국 자리를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그란 차코에 사실 석유가 없었다는 거 정도가 있겠네요. 근데 또 이 모든 것의 시작을 함께 했던 옆나라 페루는 1929년 칠레한테 영토를 조금 반환받고 서로 화해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칠레 입장에서도 안데스 산맥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분리해서 페루랑 적지면 안 좋거든요. 근데 마침 이쪽 지역에 아직까지 페루계 주민들이 많고 주민들의 반환 의지도 실제로 높은 편이었어서 그 핑계로다가 영토 조금 돌려준 다음 그냥 관계 정상화하기로 쇼부를 본 거예요. 근데 볼리비아랑은 사실 굳이
뭐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었던 데다가 안토파가스타 지역 주민들도 진작에 칠레계 주민들로 채워져 있어서 굳이 돌려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 때문에 볼리비아가 뒤늦게 우리는 왜 안 돌려줘? 라고 항의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는 얼마가 걸리든 반드시 잃어버린 고토를 되찾겠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 아직까지도 해군을 해체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지요. 또한 매년 3월 23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 그날의 패배를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아직까지도 바다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말한 그 해발 3,800m 산 위에 있다는 해군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티티카카 호수라고 잉카 제국의 발원지로 유명한 한 충청북도만한 크기의 호수에서 주둔 중인데 실제로 173척의 함정을 운용할 정도로 볼리비아 입장에서는 진지한 문제라고 하죠. 물론 이 호수는 페루와 볼리비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저 태평양 방면의 안토파가스타 지역을 돌려받기 위한 명분 싸움이라고 보면 되는데 현실은 전쟁의 책임 소재로 봐도 국력으로 봐도 볼리비아가 워낙 약세인지라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무튼 뭐 제3자인 우리는 볼리비아의 순환사를 살펴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 반응 좋으면 볼리비아 말고도 폭망한 국가들 찾아서 한 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 그리고 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